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부담을 미국이 요청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어법이 좀 이상하죠? 미국이 요청해 주면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서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면 그럼 뭐 요청해 달라 우리 기꺼이 맞겠다. 이거 어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겠다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달라도 아니고 요청해 주면 우리가 맞겠다. 이게 뭔가 서로 말이 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짜고 치는 거죠. 아니 짜고 치는 거죠. 이게 그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공개를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 측의 반응까지도 대변인이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남북 간에 한미 간에 상당한 그 교감 끝에 나온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거는 국가적 망신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이랬다가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미국한테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미국 국내 그렇죠. 정치 상황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상응 조치는 내놓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네. 혹은 내놔도 북한이 만족할 수준이 안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더구나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조건과 대가도 없이 재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내가 여기 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작년 연말에 미국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은 뭐 미국도 눈 감아줄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그게 남쪽하고 얘기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 삼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딱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도로 써라. 이게 뭐 돌발 제안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조율을 거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우리 대기업의 대북 진출이라는 걸 이제 남북 경협이라고 묶었을 겁니다. 금강산은 대기업의 대북 진출에 비하면은 좀 뭐랄까 상응 조치에서의 그건 좀 떨어지죠. 네. 상징적인 의미는 그건 기본이고 네. 기본이고 대기업의 대북 진출, 대북 투자 이것도 우리가 미국이 막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 조치 내지는 면제 사항으로 정리만 해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노이에서도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 답방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와서 답방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그렇지. 남북 경협은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얘기는 좀 되지만 결국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럼 하노이에서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적극 지지한다든가 혹은 뭐 그런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를 심하게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경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일정한 정도 용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을 어떤 표현을 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온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일방적인 포주기라고 또 야당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요즘 야당은 다 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 야당이 좀 그걸 포주기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은 투자가 들어가면은 수익이 돌아온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성비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 우리 기업들이 확 떨어지니까. 그럼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인건비가 싸고 또 물류비가 싸니까. 그다음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은 그만큼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북한 진출이라든가 경협 이게 그 골자가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지난 그 평양 회담 때 기업인들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뭔가 제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방송에서 서로 제안서를 뭐 주고 그쪽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도를 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우리 기업들이 와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같이 수행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을 거고 북한에서 예. 우리 쪽에서는 북쪽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바쁜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그게 모양이 갔죠.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데려간 것이다. 그렇죠. 예.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체제 보장과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이고 또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예.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그 경제 협력이라고는 그 매력 때문에 비핵화를 좀 더 자꾸 그 비례적으로 예.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계속 나온 얘기가 연락사무소 개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락사무소 얘기하다가 왜 안 된 거죠? 그때 94년에 10월 20일 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몇 시? 잠깐만요. 10월 21일입니다. 예. 그때는 제네바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나 자고 있는 시간에 그래서 기억 못해요. 시차 계산해서 몇인지. 근데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몇 월? 95년에 이제 그 합의에 따라서 서로 부지 물색까지 하고 댕겼었어요. 북한이 이제 워싱턴에 들어가서 어디에다 대사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좋겠는가. 왜냐하면 그 연락사무소는 장차 대사관이 그렇죠. 들어갈 자리도 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 평양에 들어가서 대사관을 연락사무소 어디에다 두는 게 좋겠는가. 서로 그 현지 조사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그해 95년 한 10월인가 갑자기 미군 헬기가 북한 상공에서 추락이 됩니다. 격추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이 미국이 헬기를 북쪽 상공으로 보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쪽에 떠 있는데 비무장지대 남쪽에 떠 있는데 북쪽이 그 미리 예방 차원에서 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떨어졌으니까. 북한 정찰용으로 간 거지. 근데 헬기라는 건 진짜 적응으로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띄는데 그걸 어떻게 북한으로 띄웠죠? 그러니까 이를 그르치려고 하는 세력이 그 당시에 미국 내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걸 또 격추시키고. 격추시킬 수밖에 없지. 북쪽은 자기네 지역으로 그렇죠. 그 군용 헬기가 뭐. 들어오니까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그게 정찰만 하고 갈지 무슨 폭탄을 떨어뜨리고 갈지 알 수 없으니 일단 격추를 해야지. 그렇겠죠. 그래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95년 연말경에 사실 끝나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죠.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겠네요. 이건 누가 일부러 한 것 같다. 그건 뭐 뻔하지. 그러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고 국제 정보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떨어뜨렸다는 얘기만 하지 우리가 비행기를 보냈다는 얘기는 안 하지. 그게 북한 상공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볼튼이 남쪽에 오는 게 불안하네요. 볼튼의 존재는 항상 불안해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면 항상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네. 최근에 미국의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거 디파트먼트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의 국장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을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걸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그 트럼프의 북핵 정책 내지는 대북 정책에 그 거슬리는 얘기를 했다가는 행동을 했다가는 뭐 즉석에서 트위터로 날려버리니까. 근데 대놓고는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볼튼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의 그 한반도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아주 대양조 국장까지도 만난다는데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을 북일 정상회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긍정적인 역할로 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얘기를 좀 하고 또 한국 정부도 그 양해를 해주고 또 한국이 사실은 다리를 놓아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본이 지금 굉장히 몸이 달았지. 소외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 나올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진핑을 만나고 올 것이다라든지 뭐 또 갔다 와서는 또 러시아도 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얘기는 도통 나오질 않으니까 네. 야 이거 새 판짝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아웃되는 거냐. 동북아 질서가 막 변하는데 그렇죠. 자기들은 네. 끼질 못하니까. 거기서 한때는 동북아 질서에서 메인 액터였었는데 네. 이번은 완전히 그 왕따 당해가지고 네.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을 하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금년 중에 하고 싶다고 했거든. 아마 그거 다리 놔달라고 하면서 유엔 저이 뭐냐 그 노벨상 그 후보로 추천했는지도 모르지. 그런 거래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가면은 베이징까지는 뭐 손님이기 때문에 네. 중국 당국이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고 최대한의 경호를 보장하죠. 현지 경호를. 근데 중국을 지금 그 단독으로 건너와서 중국을 거의 종주하는데 예. 그 광동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야 그 시간 동안 그 전체를 모든 지역에 그 기차가 통과할 때 이 경호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거는 중국한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거기 때문에 4,000km 될 거예요. 4,000km 되면은 북한 열차가 그 전용 열차가 중국 지역에서는 뭐 한 100km, 80km로 간다고 치면은 그래도 50시간이고. 그건. 근데 단둥에 뭐 통제 동향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 모션일까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거를 싣고 가는 걸까요? 하여튼 그 전에도 싱가포르 갈 때도 비행기 2대가 뜨지 않았어요. 예. 그 전용 자동차 예. 싣고 가는 것일 수도 있죠. 그 동네 사람들 못 나오게 오고 단속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 빚을 지는 거다. 그거는 적어도 상식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중국에 빚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또 북한이. 그래서 중국이 또 그렇게 해서 봐주면은 그냥 그걸 그냥 지나가는 일로 해주지를 않고 반드시 그걸로 뭘 또 중국도 받아내려고 할 테니까. 다음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자 체제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자 체제라는 건 이제 지금 작년 6월 12일 날 북미 간에 합의된 게 새로운 그 북미 관계 수립. 예.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작해서 대사관 설치까지 가는 문제는 연락사무소 설치로서 시작을 하는 걸로 시동을 걸 수 있지만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어차피 다다 협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국까지 왜냐하면 끼고 우리도 끼고. 처음에 정전협정도 뭐 중국, 미국 그 북한이 3국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빠지고.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협상론을 꺼냈어요. 그 다자협상론은 평화협정으로 가려면은 평화체제로 가려면은 어차피 좀 다자협상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특히 중국을 거기에 끼워 넣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이따 중국을 가지 않았어요 또. 네. 이거 스몰 딜입니까 빅 딜입니까 결과가? 그게 스몰 딜로 끝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몰 딜이라는 게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러니까 스몰 딜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그러나 빅 딜은 안 될 겁니다. 대개 이제 사람마다 빅 딜의 개념이 다르지만 미디엄 딜? 미디엄 딜 정도. 왜냐하면 빅 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비핵화가 이번에 한 방에 안 돼요. 미디엄 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한 번만 할 생각은 없다.